저는 30대 중반인 김미래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건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30대에 결혼 못하면 노처녀였는데 요즘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그래서 자꾸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노산이다 불임이다 한국 미래가 어둡다는 말을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래서 좋아요. 돈만 있다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는데 그 만남이 가져다 준 건 사랑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늦둥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제 나이인 30 중반에 저를 낳으셨는데 부모님 세대만 해도 30 중반에 애를 낳는다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시절엔 20 중반에 결혼해서 20대 말에는 아이를 둘 정도 낳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미래야, 아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살지. 아유, 오빠랑 언니는 다 바쁘다고 안 오는데 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낳지 말라는 소리도 많았다고 해요. 친척들은 나이 들어서 애 낳으면 애가 바보 된다느니 몸도 힘들고 애도 고생한다느니 하며 극구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왠지 저를 낳아야 할 것 같아서 반대를 무릅쓰고 낳으셨고 덕분에 열아들 안 부럽다는 소리를 하세요. 물론 위에 오빠랑 언니도 자기 밥벌이 다 하지만 부모님과 아직도 함께 사는 저와 다르게 오빠는 서울 살고 언니는 간호대학 나와서 우리나라 대학병원 다니다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며 미국으로 떠났고 거기서 미국인 만나 결혼하고 살고 있거든요.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나가 살 텐데 그때 어쩌려고. 결혼해도 가까이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저 아니었으면 노년이 심심할 뻔했다고 엄마는 항상 제가 복둥이라고 말하세요. 저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막내로 자라며 사랑을 듬뿍 받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 연장자라 또래보다 생각이 많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았어요. 투자할 줄 안다고 해야 하나요? 배운 적 없는데도 남들 파산한다는 주식으로 돈 꽤나 벌었고 불법이다 뭐다? 말 많았던 코인도 망했다고 묻어뒀는데 생각지도 않게 붐을 타면서 많은 돈을 가져다 주기도 했거든요. 미래야, 주식도 올랐다며? 이번엔 얼마나 벌었냐? 아빠가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는데 특히 아빠는 도박이나 다름없다며 극구 반대하셔놓고 제가 수익을 내는 걸 보고는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나보고 하지 말라던 아빠 맞아? 아이, 그거야 돈 잃고 속상해할까봐 그랬지. 우리 딸이 이렇게 재주가 있는 줄 알았으면 아빠도 너 따라 사는 건데. 코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엔 그런 가짜 돈으로 뭘 하냐며 비웃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취미로 시작했던 블로그 글쓰기로 많은 협찬을 받으면서 수익을 꽤 가져다 줬어요. 처음엔 그냥 일상 이야기나 맛집 후기 정도 올렸는데 글 쓰는 재주가 있었는지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에서 제품 체험이나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놀고 먹는 사람 같지만 사실 알짜배기 삶을 살았던 거죠. 남들이 9시, 6시 회사 다니며 월급 받을 때 저는 집에서 편하게 일하면서도 그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예비 남편을 만났어요. 예비 남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는 편이라 저는 그 카페에서 자주 일을 했거든요. 집에서 작업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노트북 들고 나와서 카페에서 글을 쓰곤 했는데 이상하게 그 카페만큼은 오래 있어도 눈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작업하러 오셨어요? 자리 편한 곳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예비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3시간 단위로 음료를 시키거나 토스트 같은 걸 주문해 먹었기에 민폐는 아니었고 나름 이 카페를 제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그런 대접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손님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제가 거의 단골 중에 단골이었죠. 처음엔 그냥 조용한 작업 공간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간 자체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커피 맛이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 새로 라떼 출시하려고 하는데 한번 맛보시고 평가해 주실래요? 그래요? 신메뉴 나오면 블로그에 올려도 돼요? 블로그 하세요? 저야 그래주면 감사하죠. 사장인 예비 남편도 처음엔 인사 정도만 나눴는데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종종 신메뉴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블로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의외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다니다가 모든 걸 털어서 시작한 카페였는데 진짜 좋은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도 있었죠. 모닝 세트 아이디어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토스트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기존에 있던 메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 눈이 반짝이면서 집중하는 게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두에 대해 이야기할 때나 손님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그들이 좋아할 메뉴를 고민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잼 종류만 다르게 해도 맛이 다르고 재료 하나만 추가해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매일 와도 안 질리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음료랑 세트로 할인해주면 고객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주제로 고민하고 블로그에 홍보글을 써주겠다며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 남녀가 가까워지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예비 남편도 제 아이디어에 단순히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실제로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면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과 다르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건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예비 남편은 자기 가게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저처럼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나중에 털어놓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 미래 씨가 너무 잘나 보여서.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비싼 노트북 들고 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 번 주문하는 걸 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자신은 카페 운영도 힘든 상황이니까 괜히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가게를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블로그에 카페 후기를 올린 후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단골 카페 손님에서 연인이 되어 1년 정도 연애했어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해주는 관계가 되었죠. 저는 그의 커피에 대한 열정을 존중했고 그는 제 블로그 활동과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어요. 미래야, 다음 달에 이사 가게 됐어. 오피스텔에 살다가 일반 빌라로 이사 간다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가게 운영이 마듯한 상황에서 고정비를 줄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사? 갑자기? 어디로 가려고? 계약 아직 1년 남지 않았나? 더 작은 곳으로 좀 절약하려고. 하지만 예비 남편이 이사 준비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평소 꼼꼼한 성격인데 이번엔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었고 이사할 곳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싼 곳으로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이사 가는 곳을 함께 보러 갔는데 이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좁고 시설도 낙후된 곳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별말 없이 계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구나 싶었지만 그때까지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이사 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사 간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서야 예비 남편이 진짜 속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알게 되었죠. 저 미래야,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카페 상황이 정말 안 좋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사실 첫 번째 이사도 월세를 못 낼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가게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고정비는 계속 나가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개인 생활비까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전보다 단골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잖아. 많이 어려워?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고정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해. 이번 달 월세도 못 낼 상황이야.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보증금을 빼와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였어요. 솔직히 보증금을 빼오지 않으면 다음 달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예비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처음으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죠.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왜 말을 안 했어? 내 일이니까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기도 했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감동했고 어떻게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부분에서 무모하지만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월세와 보증금을 빼서 가게에 투자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어요. 원두 기계에 투자하고 인테리어도 조금 바꿨지만 원래 손님이 많지 않았던 가게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릴 리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볶아놓은 원두가 다 소진되지 않으니 커피 맛이 좋아질 리 없었고 예비 남편도 커피를 맛있게 볶을 수 있는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우리 카페에 한번 와봐. 정말 괜찮은 곳이야. 또 카페? 요즘 너 카페 홍보 요정 됐다. 하지만 새로 산 기계들을 보며 희망을 품었던 그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서도 과연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어요. 그래도 예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원두 볶는 연습을 하고 유튜브 보면서 라떼아트도 배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니야. 진짜 맛있어서 그래.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시거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졌고 제 SNS 팔로워들한테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온라인 홍보와 실제 발걸음은 다른 문제였죠. 그렇게 1년이 또 지났는데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주방에서 훌쩍이는 걸 봤어요. 미래야 정말 미안해. 너까지 이렇게 고생시키고. 무슨 소리야.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날따라 손님이 정말 한 명도 없었는데 하루 종일 문 열고 있었지만 커피 한 잔도 안 나갔으니 예비 남편도 속상할 만했죠. 그동안 둘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헛된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너무 냉정했어요. 네가 이렇게 자기 일처럼 도와주니까 나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신선한 원두를 준비해놓고 정성스럽게 만든 샌드위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SNS에 올린 홍보글들도 좋아요는 많이 받았지만 실제 발걸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거죠. 알아, 열심히 했던 거. 그러니까 울지 마, 응? 나도 안 울고 싶어. 근데 자꾸만 눈물이 나와. 예비 남편은 이런 상황이 놓인 걸 주체하기 어려운 듯 울음을 참지 못한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 장사 접어야겠어. 이제 더 끌어다 쓸 돈도 없고. 접기는 뭘 접어. 잘 될 거야. 내가 가게 하나 차려줄게. 낙심한 예비 남편을 보자 저도 모르게 생각으로 떠올랐던 말이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 손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손 붙잡고 같이 일어섰습니다. 대신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는 울지 마. 다 잘 될 거니까. 알았지? 무모하지만 열심히 앞뒤 안 가리고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그의 방식을 존중해서 조심스럽게 조언만 했다면 이번엔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주도권은 제가 가져오겠다고 했죠. 네 방식? 어떤 방식인데? 예비 남편도 그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두 손 붙잡고 같이 일어서게 되었던 거예요. 우선 위치부터 완전히 바꿔야 해. 여기서는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어. 제가 하는 일이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다 보니 사실 저는 카페 마니아였어요. 곧 예비 남편이 운영했던 곳은 주택가에 있었는데 지금에야 맛있는 곳이면 찾아가는 게 당연하고 시내에 있는 곳보다 외진 곳을 더 선호하지만 그땐 그러지 않았거든요. 위치를 바꾼다고? 그럼 또 이사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번엔 제대로 된 곳으로. 카페는 무엇보다 위치가 중요했기에 저는 역 근처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어요. 뭐 부동산 앱도 뒤집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유동인구도 체크를 했죠. 하지만 돈이... 그 걱정은 내가 할게. 너는 맛있는 커피 만드는 것만 생각해. 그러다가 아파트가 많고 역에서 가깝고 학교도 주위에 있는 완벽한 곳을 찾게 되었어요. 임대료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비쌌지만 위치만큼은 정말 완벽했기에 더 고민할 것도 없었죠. 위치를 정하고 나서 예비 남편과 함께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이번엔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동안 예비 남편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문제점들을 정리해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어요. 여기? 임대료가 장난 아닐 텐데 정말 확신해? 봐봐, 저기 버스 정류장 보이지? 그리고 저기 아파트 단지. 저기는 물론 저 뒤쪽 학교까지 모두 다 내 고객이 될 거야.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타겟 고객층 분석부터 메뉴 구성, 가격 정책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나가면서 밤늦게까지 앉아서 계산기 두들기며 손익분기점도 계산해보고 경쟁 카페들 메뉴와 가격도 다 조사했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니까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면서 승산 있겠다 싶더라고요. 위치를 선정했으니 그 다음은 메뉴였어요. 커피 맛이야 솔직히 요즘은 상향 평준화되어서 더 특별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솔트라떼 어때? 요즘 소금빵 인기 많잖아. 그래서 예비 남편과 함께 주 메뉴와 신메뉴를 개발했죠. 와, 이거 맛있다. 근데 조금 짜지 않아? 그게 포인트지. 단짠. 한 번 먹으면 또 찾게 될걸? 오, 그렇게 말하니까 자꾸 생각날 것 같기도 하네. 두고 봐. 분명 히트 메뉴가 될 테니까. 솔트라떼 레시피를 잡기 위해 둘이서 수십 번의 시도를 했어요. 단맛과 짠맛의 황금 비율을 찾는 그 과정조차 재밌었죠. 저희는 그 순간만큼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였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의 주특기인 토스트에 승부를 걸기로 했고 커피는 솔트라떼로 특화하기로 했는데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솔트라떼는 달콤함과 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이었거든요. 토스트도 기본 식빵이 아니라 직접 만든 특제빵에 다양한 토핑을 올려서 차별화했고요. 그 과정에서 예비 남편과 정말 가까워졌어요. 새벽 3시까지 메뉴 개발하면서 최적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시식해서 둘 다 만족하는 맛이 나오면 하이파이브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토스트도 특별하게 만들자. 어떻게? 직접 식빵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는 못 먹는 맛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던 시간이었어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 서로의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내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너무 짜릿했거든요. 물론 실패작들도 많았지만 그마저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어요. 예비 남편도 처음엔 제 아이디어에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밤새는 줄 모를 정도로 둘이 함께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시기였죠. 나 오늘 가게 좀 비워도 괜찮겠지?
인스타에 올라온 집 가보고 싶어서. 손님 없을 시간대니까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간단한 건 할 수 있기도 하고 대신 테이크아웃 해오는 거 잊지 마. 오케이. 1시간만 부탁할게. 그날따라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가게도 점점 안정세를 찾았고 예비 남편이 뭔가 여유를 부린다는 게 오히려 흐뭇했죠. 그날은 오랜만에 여유 있게 앉아 제 일도 하면서 기다리던 그런 평온한 날이었는데 웬 중년 여성 한 분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당당하게 가게에 들어와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꽤 오래 예비 남편 가게를 들락날락거렸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장님 안 계시네요. 평소에도 손님이 많았던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비우면 되는 거였고 저는 늘 그렇듯 카페 한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테이크아웃 해와서 가게에서 먹자고 했기에 기다리는 중이었고요. 네, 잠시 볼일 보러 나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사장이 어디 갔냐고 물어봐서 잠시 가게를 비웠다고 답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죠. 여기 자주 오시죠? 네? 네, 그런 편이에요. 마치 저를 알고 있다는 듯 아는 척을 하시더니 이내 그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아들에게 말 잘 들었다며 옆에서 많이 힘이 된다고 들었다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반가워요. 얼떨결에 악수를 했는데 하고 나서야 예비 시모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죠. 어정쩡하게 제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을 걸었었는데 예비 시모는 자연스럽게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오더니 자리에 앉으시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아들한테 들었어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아유, 고마워요.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서 컴퓨터로 뭘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유, 다행히 바쁘진 않으신가 봐요. 우리 아들 많이 도와주실 정도면. 그때 기분이 묘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컴퓨터로 일한다는데 솔직히 뭘 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 아니면 노는지 일하는지 모른다는 둥 은근 저를 깔보는 듯한 말투로 말하면서도 도와줘서 고맙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셨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20분 정도 흘렀나요? 예비 남편이 들어오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더니 반가워하기는커녕 날이 선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엄마 왜 말도 없이 와? 나 분명히 가게 없다고 했잖아. 그래 알아. 없다고 해서 온 거야. 말만 하고 안 보여주니까. 봤으니까 갈게. 오늘 이야기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렇게 가버리셨고 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인사도 못한 채 어설프게 서지도 앉지도 않은 채로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장사가 잘 되냐 이런저런 관심을 필요 이상 받는 게 싫어서 잘 된다고 매일 오는 단골이 있다고 애둘러 말했는데 그게 여자친구는 아닌지 괜히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러 오신 것 같다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했던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때 예비 시모의 성품을 알아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진지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서 지나쳤던 게 화근이었죠. 그렇게 고심해서 오픈한 결과 줄 서야 할 정도였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알바생은 4명을 넘어가고 월 매출은 1억을 넘기게 되었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사가는 사람, 회의 시간 간식으로 주문하는 사람, 야간 자율학습 앞두고 사가는 학생들까지 한번 자리를 잡으니 좀 먼 동네에서도 몇십 개씩 주문하는 경우가 늘어갔어요. 미래야,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고마워. 다 네 덕이야. 자기가 믿고 따라준 덕분이지. 우리 둘이 해낸 거지 누구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니잖아. 토스트 만드는 주방을 따로 위층에 얻어야 할 정도였죠. 솔트라떼는 정말 히트 메뉴가 되었고 특제 토스트도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비 남편도 처음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빵 반죽하고 원두 볶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지만 성공과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모가 가끔씩 와서 가게 잘 되는 걸 보고는 우리 아들이 잘나서 잘 된 거라며 빛을 발휘하는 건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 때문이라는 말을 하며 제가 숟가락 얹은 정도로 생각하시는 걸 티내셨거든요. 우리 아들 전 가게부터 죽치고 있더니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도와주기로 했나 봐요. 컴퓨터로 그 일 한다는 건 요즘 영 시원찮은가 보죠. 그것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작정하고 도와준다기보단 뜻이 맞아서 함께하기로 한 거예요. 뜻이야 맞겠죠. 우리 아들이 힘들게 장사하는데 꽁으로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딨어요. 다 인건비인데. 예비 시모가 와서 그런 말을 할 때면 정정하곤 했지만 그런 건 귀에 안 들리시는 듯 당신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따지고 들려다가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어머니 마음에 아들이 대견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 결혼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가 예비 남편과 오가게 되었기에 굳이 따지고 들어서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었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연인이어도 썸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힘든 일을 겪고 성공까지 이끌어내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돈독해졌기 때문에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견례 이야기나 시모가 제 얼굴도 아는 마당에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자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 가자는 말도 없었기에 내심 서운하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30이 넘은 당신 아들 결혼해야 한다는 소리를 예비 시모가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게 오면 당신 잘난 아들이 이제서야 빛을 본다며 대견해 하는 것뿐 변한 거 없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시모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예비 남편이 타 지역으로 출장 갔던 날이었는데 분점을 낼 생각으로 여기저기 지역을 알아보고 있어서 가게를 비우는 날이 최근 늘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예비 시모가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게 지금 외근 나갔는데. 그럼 왔지 가리. 아유 알아. 내가 언제 와서 아들 보고 갔니? 눈치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아유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불편하게 입간판이나 여러 개 쭉 늘어놓는 거지. 그 당장 치워라. 지저분해 보이고 길 가다 넘어지기 딱 좋아. 전과 다른 목소리로 처음부터 별거 아닌 걸로 갖은 분위기를 잡아대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죠. 뭐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사장 엄마가 하는 말 안 들려? 내 아들이 사장이니까 나도 사장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시키는 대로 안 움직이고 뭐해? 사장은 어머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랑 저겠죠. 집은 하나도 없으시면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가뜩이나 오늘 단체 주문까지 들어와 바쁜데 그 사람 만나러 오신 거 아니면 그만 가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날따라 유독 바빴고 예비 남편도 없어 정신없는데 다짜고짜 감놔라 배놔라 하시니까 듣기 좀 거북해서 따지고 들었어요. 컨디션이 저조하기도 해서 평소엔 안 그랬는데 더 감정적으로 나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라고? 그만 가주세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 싸가지 없게 어른을 갈아 말아야. 그래도 나이 꽤나 처먹었어도 싹싹해서 봐줄만 했는데 뭐? 이제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네 년이 사모님 소리 듣는 꼴은 못 본다. 당장 파혼해라. 뭐라고요? 왜 방금 전까지 또 눈 시퍼렇게 뜨고 따박따박 따지고 들더니 파혼하라니까는. 아차 싶어? 나이도 찰 대로 찼년이 임신도 어려울 텐데 잘 나가는 사업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등쳐먹는 꼴 나는 못 본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하려고 가진 노력 다 했는데 너같이 늙은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혜택 보려고 그 노력했는 줄 알아? 언감생신.
언감생심 넘볼 걸 넘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로 한다고. 여기까지 오는데 제 덕이 크다는 걸 그동안 알리지 않은 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동안 당신 아들 자랑하느라 바쁘실 때 듣기 거북하긴 했지만 제가 딱히 손해보는 것도 아니었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예쁘다는데 부모 마음 다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근데 문득 예비 남편도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1에서 2년도 아니고 무려 3년 넘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노고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예비 시모가 이렇게 말할 리 없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치 자기 혼자 노력해서 성공한 것처럼 말했구나 싶으면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가게 제가 차려준 명인데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따지려고 들여다가 가타부타 여러 말 섞기도 싫어서 짧고 간단하게 본론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가게가 왜 네 명이야?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들통날 거짓말이라도 한번 찔러보자는 거야. 뭐야? 아이, 못 믿으시겠으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셔서 확인해 보셔요. 내일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 아들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하도 당당하게 말하니까 예비 시모는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궁금해 죽겠다는 눈빛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하면서 한창 재밌고 즐거운 끝이 이건가 싶더라고요. 반전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은 게 이미 저는 마지막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전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점포 이전 공고를 가게 앞에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정말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점포 이전 공고를 보고 믿어지지 않는 듯 떼어내려고 가게 문 앞으로 다가오다가 안쪽에 제가 있는 걸 보더니 문을 두드렸죠. 저는 대꾸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점포 이전 공고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소원 성취하셨네요 라고 입모양으로 말하고 웃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입에 거품을 물며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가슴을 내려치시더라고요. 그 뒤로 예비 남편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 어제 예비 시모가 왔다 갔다고 말했지 싶었어요. 저는 어제 아무 말도 안 했고 제주도에서 내일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온 건 그 이유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더니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죠. 지금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부모님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 내가 오해받는 상황을 만든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입이 10개라도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냥 계속 실패하고 못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부모님께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능력도 없는 새끼 여기까지 멱살 잡고 끌어와 줬더니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니 은혜를 갚기는커녕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정말 어이없고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점포 이전을 생각한 건 꽤 되었어요. 예비 남편한테 아직 말은 안 했는데 근처로 옮길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이곳은 2층에 토스트 만들 공간을 따로 구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작고 위생 상태도 그랬어요. 홀 손님을 받기에도 너무 작았고 손님이 더 늘어가는 마당에 감당하는 게 역부족이라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뒤쪽 주택가에 집을 매매했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좀 더 크게 벌일 생각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1층은 카페, 2층은 베이커리 작업실, 3층은 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설계도도 이미 뽑아놨고 인테리어 업체와도 미팅을 여러 번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혹시 우리 저 뒤쪽으로 이사 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아는 사람이 이 동네 인테리어 회사 다니는데 사장님 거기서 가게 인테리어 새로 하신다고.
와, 세상 진짜 좁네. 맞아. 근데 그거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줘. 네? 사장님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름 비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진짜 동네 바닥 좁다고 직원이 먼저 알아차릴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입단속 단단히 시키며 예비 남편이 꿈꿔왔던 진짜 제대로 된 카페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기에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다고 솔직한 속내를 꺼내게 되었어요. 유럽풍 인테리어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대형 창문, 그리고 2층에는 직접 빵을 구울 수 있는 대형 오븐까지 상상만 해도 설레는 공간이었거든요. 이게 다 완성되면 그동안 힘들게 고생한 보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카페를 선물해주면서 우리 결혼을 완성해 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동안 예비 남편과 저의 관계였던 것 같거든요. 같이 고생해서 나눴으면 모든 걸 그래야 했는데 제가 계획하고 따라오는 걸 잘했던 예비 남편이었을 뿐 무언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때 필요한 대상이라곤 제가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예비 남편은 늘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으로 그게 절 믿고 따라와주는 배려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면 무관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 열정을 단 한 번도 같이 나누면서 활기찼던 적은 신기하게도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점포 이전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래켜줄 생각에 저는 정신없었고 예비 남편은 또 예비 남편대로 제주도에 분점 낼 생각에 바빴던 거예요. 점포 이전 준비로 정신없던 와중에도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사람이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이 깜짝 선물을 보여줬을 때 진심으로 감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피곤한 몸도 기꺼이 움직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제주도로 함께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주도 바다가 너무 예뻐서 작은 분점을 내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성산 일출봉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솔트라떼를 마시면서 바다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 정말 황홀했었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마시는 커피 맛이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커피 향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커피 향이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만 해도 우린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곳엔 알바생들로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도록 레시피를 정형화하고 결혼하면 제주도로 내려갈까 싶어서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제주도 부동산 알아봤는데 성산 쪽에 괜찮은 곳이 있어. 바다 바로 앞이야. 정말? 우리가 그때 봤던 그런 곳이야? 더 좋아. 창문 열면 바로 바다고 테라스도 있어서 야외 좌석도 만들 수 있어. 상상만 해도 좋네. 아침마다 일출 보면서 커피 내리고. 제주도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었고 현지 원두 공급업체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주도 특산품인 한라봉을 이용한 특별 메뉴도 개발해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예비 시모의 등장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어제 시모가 등장하기 전 과정인데 한순간에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예비 남편 입장도 난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솔직히 제가 알 바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점포 이전이야? 미래야, 제발 설명 좀 해줘.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도 충격적이었겠지만 무엇보다 3년 동안 함께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원하시잖아. 파혼하라고 하시면서. 네 년이 사모님 소리 듣는 꼴 못 본다고 어제 와서 난리치고 가셨는데 설마 그런 말씀은 안 전하신 거 아니겠지? 그건 엄마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내가 설명하면 돼. 오해일 뿐이야.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오해라니? 그동안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건너 우습게 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토스트 같은 경우 예비 남편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샌드위치나 솔트라떼 같은 제 메뉴들로 저는 충분히 카페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시작은 예비 남편에 의해서였을지 몰라도 이 사업을 지금까지 성장시켰던 건 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었으니까요. 당신 지분 가지고 가. 내가 만든 건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토스트 레시피 가지고 빠져. 왜 그래? 우린 팀이었잖아. 같이 만든 거잖아. 같이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 알잖아. 안 그래? 정말 나만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야. 같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도했고 넌 따라왔을 뿐이잖아. 아니, 설마 지금까지 그 차이를 몰랐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무거웠던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애써 같이 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 대부분 선택은 나의 몫이고 그로 인한 부담감도 내 몫이 더 컸거든요. 이제 와서 기여도를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동안 그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누렸으니 착각할 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게 안에는 제가 직접 골라서 산 에스프레소 머신, 원두 로스터기, 인테리어 소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게 제 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는데 예비 남편은 그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같았어요. 매출 장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비 남편의 기여도가 생각보다 적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임대료 월 350만 원, 인테리어비 7천만 원, 기계값 6,500만 원, 모든 영수증을 쭉 펼쳐놓으니 예비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동안 판매 수익은 반반으로 나눴지만 사실 가게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은 다 내가 냈잖아. 그러니 당신도 아쉬울 거 없지 않아? 오히려 그동안 내 덕에 호의호식했으니 고마워해야겠지만 됐어. 그딴 소리 이제 하도록 뭐 한다고. 고마운 거 당연하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그동안 말 안 했지만 고마우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한 거고 그런 내 모습이 좋으니까 자기도 나랑 함께 한 거잖아. 이 숫자들 다 내가 감당해온 무게야. 당신은 그 무게를 짐작이라도 해봤어? 아니, 그냥 잘 돌아가니까 괜찮은 줄로만 알았어. 그 대답은 허탈할 정도로 너무 솔직해서 대꾸할 힘도 맥없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대답이 그 사람과 제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듯 나는 사장님으로 그는 조력자로 지낸 그 세월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를 원했지만 결국 이 사람 그릇은 딱 이만큼으로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니까 더 한심했어요. 그게 예비 남편의 한계기도 했죠. 겉에서 보기엔 저와 함께 뛰는 동료였지만 제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고 편하게 뛰던 사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애도 못 낳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관계를 지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비 시모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찰대로 찬년, 임신도 어려울 텐데, 늙은 여자.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예비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컸어요. 새로 준비하고 있는 3층 건물의 인테리어 계획서를 가방에서 꺼내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요. 여보세요. 버스 이미 떠났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시지. 음흉하게 아닌 척하고 있다가 이제와 이러시면 소용없네요. 난 바빠서 이만.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이제 늦었다고. 우린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정말 미안해. 기회만 한 번만 더 줘라.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난 편해서 따랐을 뿐인데. 그래, 당신은 늘 편한 쪽을 택했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문제였어. 진짜 파트너라면 힘든 상황일수록 같이 해결해야 하는 건데 예비 남편은 저를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가려고 했던 것 같다는 게 드러난 이상 좀 허무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지만 새로운 가게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면서 이미 제 인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며 마무리하고 싶었네요. 그렇게 저는 등을 돌렸어요. 뒤에서 예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파혼했어요.
예비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으니 예비 시모도 잘못했다고 했으니 다시 잘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위에서 말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마음 한편에선 아쉽기도 했어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쉬움 하나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 같아야 지속되는 거니까요. 사람 마음이 어디 가겠어?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사람 마음 다 똑같다고 눈앞에 좋은 게 있는데 욕심 안 내는 사람 어디 있냐며 저의 드센 성격을 그래도 고분고분 따라와 줬으면 된 거라고 엄마는 애써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비 남편을 믿을 수 없다기보단 제가 생각하는 파트너십, 이 험난한 세상에 등을 맞대고 함께 싸워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였죠. 게다가 소위 남자들 잘 되면 허세라고 하는데 저에게 보여지지 않는 허세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야. 가치관의 문제니까 다시 만날 일 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일이 있고 나니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좀 더 찬찬히 곱씹어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잖아. 너 정말 좋아했고. 돌이켜보니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예비 남편은 항상 제 의견을 따라왔어요. 처음엔 그게 저를 믿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책임지기 싫어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착한 것과 결혼할 사람인 건 별개야. 이제 알겠더라. 실패하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니 쉽게 빠져나가면 그만이니까요. 사업적 능력은 제가 더 우세했고 물론 부지런하거나 시키는 대로 잘했던 예비 남편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상황에서 결혼까지 해야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물으면 물을수록 더 강해지더라고요. 근데 너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파혼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으니까요. 가끔 예비 남편한테서 연락도 왔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거나 정말 잘못했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새로 오픈한 매장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했는데 기존 손님을 끌고 오기도 했고 새로 변화를 줘서 그런지 안쪽에 있는데도 제가 생각한 대로 위태로웠던 순간은 짧게 지나가고 지금은 월 매출 1억을 넘기면서 꾸준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가게는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공간이 되었어요. 넓은 홀에 예쁜 인테리어,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리했기에 이제 진짜 뭔가 정말 제 것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비 남편은 제주도에 내려가 카페를 차렸다고 들었어요. 제주도 사는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처음엔 고전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요. 제주도에서 카페 한다며. 우리의 꿈을 이어간다고 하던데? 저에게 우리의 꿈을 혼자 이어가겠다며 청승맞은 소리를 해댔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웃겼어요. 말은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꿈을 위해 힘들 때는 혼자 감당하라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이제 와서 감성팔이를 하는 모습이 한심하기까지 했죠. 예비 시모는 결혼 정년기 아들이 선도 안 보고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소리에 저에게 몇 번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 너 때문에 제주도까지 내려갔잖아. 책임져. 처음엔 사정하는 투조였는데 나중엔 거의 협박 수준이었어요. 우리 아들 인생 망가뜨려 놓고 책임도 안 지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애도 못 낳고 호의호식하는 꼴 못 보겠다면서요. 이제 와서 대체 왜 이러세요? 아이고 그거야. 그때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하여튼 네가 책임져. 너 때문에 제주도에 헛바람 들어서 내려갔으니까 끌고 오든 너도 내려가서 살림 차리고 내 아들 챙겨주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왜요? 한번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더니 당연히 제가 그래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아들이니까 아줌마가 책임지세요. 그럴 각오도 없이 치마폭에 감싸고 두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끝까지 예비 시모는 이기적이었고 그런 집안과 엮이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한다고 한창 붙어 다니던 예비 남편과 파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엔 조금 아쉬워하셨는데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나서는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뒤로 숨는 남자랑 살면 평생 고생한다. 그런 소리 들었다는데 속상해 하시면서 능력 좋으니 부모님과 함께 계속 살아도 아쉬울 거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맞아. 내가 잔다르크도 아니고 이 험한 세상에 왜 나 혼자 싸워야 해? 그럴 거면 결혼은 대체 왜 하자는 건지. 예, 요즘 자식 없이 사는 집들도 많은데 우리 딸 능력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더 늦게 결혼해도 돼. 연예인들 보면 만 넘어도 애만 잘나더만. 그 말 들으니 정말 위로가 되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가게에 자주 오던 한 남성이 체인을 해볼 생각이 없냐며 사업을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들어보니 위치 선정이나 인테리어, 메뉴 선정까지 다 사장님 혼자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남자는 집안 대대로 돈이 좀 있는 사람이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아이템이 없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리드했던 예비 남편과 다르게 같이 아이디어 회의하며 쿵짝이 맞아떨어지는 이 상황에 설레임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사업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은 정말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믿음직하게 느껴지고 있으면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게 돼요.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서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나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랬다면 그 모든 후회와 상처는 없었을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배웠고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내가 된 것도 작지 않은 성장이라 생각하지만 이번엔 조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천천히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면서 진짜 평등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응원해 주실 거죠?